환경이 우리를 만들지만 1998년 겨울 평양 모란봉구역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26이었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평양 처녀였죠. 그날도 배급이 끊긴 지 한참이었고 우리는 장마당에서 구한 옥수수로 죽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언니 들었어? 남조선에서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는데. 옆집 처녀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만 나눠야 했으니까요. 진짜? 누가 그러던데? 우리 오빠 직장 동무가 중국 갔다 온 사람한테 들었대. 남조선에서는 집도 없어서 다리 밑에서 자고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천지래. 그때 우리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죠. 우리가 힘들어도 저쪽보다는 낫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아니, 웃음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히 속아 살았는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기분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2005년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을 거쳐 2007년 한국에 들어왔죠. 그리고 서울 거리를 처음 걸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나라라고요? 이게 그 미국 놈들의 식민지라고요? 이게 그 인민들이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해 비참하게 사는 사회라고요? 저는 그날 거리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당혹감도 아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반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 특히 평양에서 한국에 대해 어떤 소문들이 돌았는지,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북한 사람들이 이런 걸 믿더라 하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가 철저히 통제된 사회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는지, 왜 의심하지 못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절 평양에 살았다면 과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한국에 대해 처음 배운 건 유치원 때였습니다. 1977년생인 저는 4살 때부터 타가소에 다녔습니다. 평양의 모든 아이들이 그랬듯이요. 그곳에서 우리는 노래를 배웠습니다. 미제놈들 무서워 남조선 인민 울고 있네. 우리가 해방시켜 줄 거야. 그날이 오면 함께 웃을 거야. 5살짜리 아이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선생님이 착한 노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불렀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한국에 대한 교육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어 시간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 혁명 역사 시간에, 수학 시간이 아니라 공산주의 도덕 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제는 조선을 침략한 원수입니다. 그들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우리 조국에 쳐들어왔습니다.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은 고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짜로 분노하고 있었죠. 그 분노는 우리에게도 전염됐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 나온 사진들을 봤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울고 있는 아이들,
죽은 사람들의 모습. 남조선은 아직도 미제의 식민지입니다. 그곳 인민들은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 없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교육은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남조선의 경제 구조를 보십시오. 소수의 재벌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이런 재벌 기업들이 인민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15시간씩 일해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남조선의 빈부격차를 보십시오. 재벌 한 명의 재산이 일반 노동자 10,000명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건 양육강식의 정글입니다. 우리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시험에 나올 테니까요. 남조선에서는 대학을 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입니까? 저는 그때 진심으로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픈 사람을 돈이 없다고 치료 안 해줘? 우리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약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지만 그건 미제의 봉쇄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여성들이 몸을 팔아야 살 수 있습니다. 기지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군들을 상대로 여성들이 성을 파는 곳입니다. 이게 미제가 만든 식민지 사회의 민낯입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맵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못합니다. 결국 범죄에 손을 대거나 자살을 합니다. 남조선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남조선에는 노숙자가 넘쳐납니다. 서울역, 부산역 같은 큰 기차역에 가면 추운 겨울에도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시험 때마다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토론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불쌍합니다. 그들은 미제와 괴뢰 정권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조국 통일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상이 불순하다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가 배운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실제로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것,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 노숙자가 있다는 것. 이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북한에서 우리가 배운 건 선택적 진실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만 골라서 그것도 과장하고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원인을 모두 미제와 자본주의로 돌렸습니다. 한국의 발전상, 기술 수준, 문화, 자유로운 생활, 이런 건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르칠 수 없었죠. 그걸 가르치는 순간 북한 체제의 정당성이 흔들리니까요. 학교 교육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조선중앙방송을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이었죠. 남조선 괴뢰들이 또다시 인민들을 탄압했습니다. 광주에서, 부산에서 인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시위를 했지만 괴뢰 군경은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남조선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말로입니다. 남조선에서 또 대학생이 분신 자살했습니다. 미제와 괴뢰 정권에 항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희망 없는 사회에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조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송을 들으며 역시 남조선은 비참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신문은 매일 한국의 부정적인 소식을 실었습니다. 파업, 시위, 사고, 범죄, 경제 위기. 긍정적인 소식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남조선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 발생. 남조선 청년들, 일자리 찾아 거리 방황. 남조선 노인들, 폐지 줍는 비참한 노후. 이런 제목들이 매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극장에서 보는 영화도 그랬습니다. 저는 20살 때 남매의 운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영화였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전쟁 때 헤어진 남매가 있습니다. 오빠는 북한에, 여동생은 한국에 남게 됩니다. 오빠는 평양에서 훌륭한 기술자로 성장합니다. 공장에서 인정받고 당에서 표창도 받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반면 여동생은 서울에서 비참하게 삽니다. 공장에서 저임금으로 착취당하고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하고 결국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팝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영화관을 나오면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말 남조선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에 대해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방송에서, 신문에서, 영화에서, 모든 곳에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남조선은 지옥이다. 미제의 식민지다. 인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가 해방시켜야 한다.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른 정보원이 없었으니까요. 인터넷도 외국 방송도 자유로운 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조선이 그렇게 비참하다면 왜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남조선이 그렇게 가난하다면 왜 중국 상인들이 남조선 물건을 비싸게 팔지? 남조선이 그렇게 후진국이라면 왜 우리가 그들보다 못 사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반동적 사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속삭였습니다. 골목에서, 장마당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그리고 그 속삭임 속에서 새로운 소문들이 태어났습니다. 정부가 가르친 것과는 다른 민간에서 퍼지는 한국 이야기들이요. 그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살이 채 안 됐던 때였죠. 배급이 끊긴 지 1년이 넘었고 공장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요. 우리는 명목상으로는 출근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공장 간부들도 묵인했습니다. 어차피 공장을 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통천시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만든 두부를 팔기 위해서였죠. 그때 옆에서 팔순이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잠깐만 이리 와봐. 저는 두부를 지키고 있는 엄마께 양해를 구하고 팔순이 언니를 따라갔습니다. 시장 뒤편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뭔데요, 언니? 팔순이 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봉투 안에는 작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잡지에서 오려낸 듯한 사진들이었죠. 이게 뭐예요?
남조선 사진이래.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언니,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쉿, 조용히 해. 내 남편 동무가 중국 갔다 와서 준 거야. 중국에서 구했대.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평양의 어떤 건물보다도 높아 보이는 빌딩들이요. 거리는 깨끗했고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남조선이에요? 그렇대. 서울이라는 곳이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근데 언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입고 있어요?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나도 그게 이상했어.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르잖아. 우리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얼른 봉투에 넣어 숨겼습니다. 누가 볼까봐 무서웠으니까요. 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건 거짓말이에요? 팔순이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요새 장마당에 이런 얘기 도는 거 못 들었어? 무슨 얘기요? 남조선이 사실은 우리보다 잘 산다는 얘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지만 소리내어 말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래. 그리고 평성에서 온 장사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예요? 모르겠어. 근데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이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 남조선 물건이 중국에서도 인기가 좋고 품질도 좋고 비싸대. 이 대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배운 게 전부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장마당에서 들리는 한국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이렇게 퍼졌습니다. 먼저 중국 다녀온 사람이 기점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몰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 가서 친척을 찾거나 일을 하거나 국어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본 것, 들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만요. 중국 조선족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남조선 드라마가 나오더라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 옷 입은 거 봤어? 완전 잘 입었어. 집도 엄청 크고 깨끗하더라. 중국 시장에서 남조선에서 만든 텔레비전을 봤어. 일본 제품보다 비싸대. 그만큼 품질이 좋다는 거지. 조선족한테 들었는데 남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산대. 평양보다 서울이 몇 배는 크고 발전했대. 이런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놈들이 우릴 속이는 거야. 조선족들은 남조선에 동조하니까 과장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반복해서 듣게 되자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남조선 물건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장마당에는 중국을 통해 들어온 한국 제품들이 나돌았습니다. 물론 불법이었지만 단속을 피해가며 거래됐죠. 라면, 과자, 화장품, 옷, 나중에는 USB에 담긴 드라마까지. 이 물건들의 품질은 북한 제품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남조선 라면이야. 먹어봐. 우리 꽃제비 라면이랑 비교도 안 돼. 실제로 먹어보니 정말 달랐습니다. 면발도 쫄깃하고 스프도 훨씬 맛있었습니다. 이 화장품 써봐. 바르면 피부가 정말 좋아져. 실제로 써보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봄향기 화장품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정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비참한 나라일까? 세 번째로 입소문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평양이라는 도시는 북한에서 가장 특권적인 도시였지만 동시에 소문이 가장 빨리 퍼지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직장, 같은 당 조직.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내 남편 직장 동무가 평성에 출장 갔다가 거기서 들었는데, 우리 언니가 청진에 사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우리 오빠가 당에서 일하는 선배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형식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직접 말하면 위험하니까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됐죠. 그리고 이 소문들은 점점 구체화됐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밥을 버린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남은 밥을 쓰레기통에 버린대. 남조선에서는 대학생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닌대. 손바닥만 한 전화기로 어디서든 통화를 할 수 있대. 남조선에서는 겨울에도 집이 따뜻하대. 보일러라는 게 있어서 방바닥이 뜨끈뜨끈하대. 남조선에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자가용을 가지고 있대.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를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사실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데? 당에서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이건 적들이 우리 사상을 흐트러뜨리려고 퍼뜨리는 유언비어야.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란 얘긴가? 아니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인 건가? 대부분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남조선이 정말 잘 산다면 우리는 뭐가 된 거지? 우리가 쫓고 싶었던 게 사실은 없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생각을 멈췄습니다.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1998년쯤 되자 평양 장마당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가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엄청나게 비싼 값에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야. 거기 나오는 집 좀 봐. 우리 평양 고급 주택보다 훨씬 크고 좋아. 평범한 사람 집이 그렇대. 옷이며 구두며 우리가 명절 때나 입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매일 입고 다녀. 차가 너무 많아서 길이 막힌대. 우리는 차가 귀해서 길이 텅텅 비는데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소문이 탄생했습니다. 사실 남조선도 일부는 잘 살지만 대부분은 비참하대. 우리가 보는 건 극히 일부 부자들 이야기래. 남조선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사람들 마음은 황폐하대. 자살률이 엄청 높고 다들 우울하대. 남조선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우리보다 못하대. 우리는 동지애가 있지만 그쪽은 각자 도생이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려 했습니다. 한국이 잘 산다는 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게 됐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하기도 싫었던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남조선은 물질적으로는 우리보다 나을지 몰라.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더 나아. 우리는 서로 돕고 살잖아. 그쪽은 돈 없으면 죽는다며?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괴한 황당한 소문들도 함께 퍼졌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사람 고기를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죽으면 부자들이 그 고기를 먹는데, 남조선에서는 장기 매매가 성행한데, 가난한 사람이 돈을 받고 자기 콩팥을 팔고 그렇대. 남조선에서는 여자들이 낳은 아기를 미군들한테 팔아넘긴대. 혼혈아들이 너무 많아서 순수 조선 사람이 거의 없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이런 황당한 소문까지 믿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한국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와 거짓을 구별할 기준이 없었어요. 둘째, 우리가 배운 내용 자체가 이미 극단적이었습니다. 남조선은 지옥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보다 더한 이야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죠. 셋째, 우리의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힘들다면 그게 위안이 됐습니다. 이게 소문이 퍼지는 구조였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과장과 왜곡이 더해지고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이 투영되면서 소문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속에서 우리는 한국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접 볼 수 없으니 소문으로 그림을 그렸던 거죠. 하지만 그 그림은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2000년 가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기술자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평양 모란봉구역에 있는 작은 살림집을 배정받았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는데 그때는 그게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딸아이를 낳았죠. 이름은 혜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밝은 별처럼 살라고요. 혜성이가 5살이 되던 해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평양 시내에 그나마 괜찮은 유치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혜성이가 집에 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새 노래 배웠어. 그래, 엄마한테 불러줄래? 혜성이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국 놈은 늑대야 남조선 차지했어. 우리가 쫓아낼 거야. 그럼 통일이 될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도 똑같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혜성아, 선생님이 남조선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 응, 선생님이 남조선 사람들은 불쌍하대. 미국 놈들한테 괴롭힘 당한대. 우리가 나중에 커서 해방시켜줘야 한대. 5살짜리가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북한 교육이었으니까요. 그래,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내가 혜성이 나이였을 때는 진심으로 믿었는데 지금 혜성이는 믿을까? 아니면 커서 내가 겪은 것처럼 혼란스러워할까? 혜성이를 재우고 저는 남편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요새 직장에서 남조선 이야기 안 들어요?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들어요. 우리 직장에 중국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서 남조선 드라마를 봤대요. 진짜요? 어떻던데요? 말하기 좀 그런데 생각보다 잘 사는 것 같던데요. 당에서 알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해야 해요.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속삭였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가 중국에서 본 한국 드라마 이야기, 거기 나오는 집들이 얼마나 크고 깨끗했는지, 사람들이 입은 옷이 얼마나 좋았는지, 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 응? 만약 남조선이 정말 우리보다 잘 산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해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면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직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2002년쯤 저는 공장의 여맹 조직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사상 교육을 하는 자리였죠. 한 달에 2번 생활 총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 자아 비판과 상호 비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남조선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상품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존중받고 평등한 권리를 누립니다. 저는 원고를 읽으면서도 어색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평등한가? 우리는 집안일, 육아, 직장일, 당생활까지 모두 해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 총화가 끝나고 몇몇 처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 동무 들었어요? 남조선에서는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다닌대요. 진짜요? 누가 그러던가요? 제 사촌 언니가 평성에서 들었대요. 거기서 남조선 화장품을 파는 사람이 있었대요. 아,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좋던데요. 제 친구가 한번 써봤는데 피부가 완전 달라졌대요.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아무도 없을 때만요. 그런데요, 영숙 동무. 남조선이 정말 그렇게 나쁜 곳일까요? 22쯤 되어 보이는 처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나쁜 곳이죠.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쁜 곳에서 왜 좋은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했었으니까요. 그건 일부 재벌들만 잘 사는 거예요. 대부분 인민들은 비참하게 산대요. 그럼 재벌들이 만든 물건을 왜 가난한 사람들이 사요? 중국에서 남조선 제품이 인기라던데요. 그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불편한 이유는 제 안에서도 같은 질문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장마당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장사를 했습니다. 두부, 나물, 가끔은 중국에서 들여온 작은 물건들을 팔았죠. 장마당은 정보의 집결지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소문이 가장 빨리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남조선 라면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어느 날 한 아줌마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안원들 눈을 피해서요. 얼마예요? 한 개에 5위안이에요. 당시 북한 돈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샀습니다. 저도 한 번은 호기심에 샀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과 혜성이와 함께 끓여 먹었죠. 아빠, 이거 진짜 맛있다. 혜성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음식을 만드는 나라가 정말 지옥일까? 장마당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영숙이 솔직히 말해서 남조선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아줌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애인 여기 보안원도 없고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뭐. 나 함경도 갔다 온 친척이 있는데 거기서 남조선 드라마 봤대. 완전 대박이래. 진짜요? 어땠대요? 집이며 차며 우리랑 비교도 안 된대. 그냥 평범한 사람 집이 우리 당 간부 집보다 나은 것 같던데.
그럼 우리가 배운 건 거짓말이지. 아니면 과장이거나. 남조선도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처럼 굶어 죽지는 않는 것 같아.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는 항상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가 들으면 큰일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3년쯤 혜성이가 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죠.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학부모 동무들, 요새 아이들이 남조선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철저히 지도해 주십시오. 제 옆에 앉은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듣고 오는 건데? USB에서 보나 봐요. 요새 몰래 도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요? 우리 아들도 친구네 집에서 본 것 같던데요.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남조선 문화는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정신을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의 후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혜성이도 어느 날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 집에서 봤는데 남조선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생겼던데? 왜 똑같이 생긴 사람들끼리 싸워야 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건 미국 때문이야. 미국이 우리 조국을 갈라놓은 거야. 그럼 미국이 없어지면 우리가 만날 수 있어? 응, 그래. 빨리 그러면 좋겠다. 남조선 애들도 우리처럼 사나?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어. 혜성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솔직했습니다. 선입견이 덜했으니까요. 엄마, 친구가 그러는데 남조선에서는 초콜릿을 매일 먹을 수 있대. 정말? 누가 그러던데? 친구 오빠가 중국 갔다 왔는데 거기서 남조선 초콜릿을 먹어봤대. 엄청 맛있었대. 그래. 엄마, 나도 먹어보고 싶어. 저는 혜성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초콜릿 한 번 제대로 못 먹어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골목에서도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골목은 좁았습니다. 옆집, 아랫집, 윗집 사람들과 매일 마주쳤죠. 그리고 조금씩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이 동무 들었어? 리 동문의 아들이 남조선 가고 싶다고 했다가 크게 혼났대. 진짜? 그럼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매를 때렸다던데. 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도 똑같이 생각할걸. 왜요? 누가 힘들게 살고 싶겠어. 솔직히 남조선이 잘 산다는 거 다들 알잖아. 쉿,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이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나은 곳이라는 걸요. 다만 그걸 인정하기가 두려웠을 뿐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부정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2004년 어느 겨울 저녁 저는 옆집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가 너 혹시 남조선 가고 싶은 생각 해본 적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아주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니, 그냥 요새 생각이 많아서. 우리 딸이 30이 넘었는데 시집을 못 가고 있잖아. 남조선 가면 기회가 있으려나 싶어서. 영수가 솔직히 말해봐. 너도 궁금하지 않아? 거기가 정말 어떤 곳인지.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갈 수가 없지.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대한 궁금증, 두려움, 희망, 그리고 체념에 대해서요. 이게 평양에서 한국 이야기가 오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틀에 박힌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장마당에서, 골목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속삭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그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용기는 없었지만요. 2005년 10월 15일,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두만강 건너편 중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의 그 기분을요. 그날은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 전에 먼저 중국으로 갔고 저와 혜성이가 뒤따르기로 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8살 혜성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아빠한테 가는 거야. 우리는 안내인을 따라 강가로 갔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10월의 두만강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빨리 건너요. 보초병이 지나가기 전에 저는 혜성이를 업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혜성이가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엄마, 쉿, 조용히 해야 해. 우리는 간신히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중국에서의 인연은 악몽 같았습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언제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으로 일했습니다. 임금은 정상의 절반도 안 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선족 아줌마 집에서 아이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혜성이는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족 아줌마가 텔레비전을 켜놨습니다. 잠깐 봐. 한국 드라마 하는데. 저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서울거리가 나왔습니다. 높은 빌딩들, 가득한 차들, 깨끗한 도로, 화려한 상점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드라마 속 주인공의 집이 나왔습니다. 넓고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주방에는 온갖 가전제품이 있었고 거실에는 큰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진짜 저렇게 살아요? 응, 진짜야. 한국은 잘 사는 나라야. 이건 부잣집이죠? 아니, 이 정도는 평범한 집이야. 부자들은 훨씬 더 크고 좋은 집에 살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평양에서 살던 방 2개짜리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낡은 벽지, 겨울에 얼어붙는 수도, 전기가 끊겨 캄캄한 밤. 이게 평범한 집이라고? 드라마는 계속됐습니다. 주인공은 아침에 빵과 우유를 먹고 승용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점심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혜성아, 저것 봐. 저게 남조. 아니, 한국이래. 혜성이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가 가는 곳이에요? 응, 그래. 여기 사람들 안 굶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안 굶어. 여기는 안 굶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뭐였지? 한국이 지옥이라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당혹감, 슬픔, 허탈함,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2007년 6월 우리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중국에서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고 여러 절차를 밟은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엄마, 여기 평양보다 크다. 혜성이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었죠.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제대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에서 배운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강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북한의 20배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받을 생계비가 북한 공장 노동자 1년 임금보다 많습니다. 저는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래요. 나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하나원을 나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서울 거리를 걸었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강남역이었습니다. 하나원 담당자가 데려갔죠. 저는 거리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지 같은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평양의 유경호텔보다 높은 건물이 수십 개였습니다.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갔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차들이었습니다. 상점 쇼윈도에는 온갖 물건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옷, 신발, 가방, 화장품, 전자제품. 엄마, 여기 사람들 다 부자예요? 혜성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평범한 사람들일 거야. 평범한 사람들이 저렇게 입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식품 코너에 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과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과, 배, 포도, 딸기, 바나나, 오렌지. 처음 보는 과일도 많았습니다. 고기가 넘쳐났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신선하고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과자와 빵이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백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네, 다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얼마나 비싸요? 사과 한 개에 1,000원 정도요. 1,000원. 한국 돈으로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북한 사람인 제게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이런 거 자주 먹어요? 네, 원하면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굶주리면서 살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넘쳐나는 거지? 왜 우리는 토끼풀을 뜯어먹으면서도 우리가 더 잘 산다고 믿었던 거지? 왜 우리는 속았던 거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오늘 본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꿈 같아요. 우리가 평양에서 배운 건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죠. 다 거짓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은 뭐였어요? 남편도 울었습니다. 30살 넘은 남자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다음 날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라면을 사려고요. 한국 라면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선반에는 수십 가지 라면이 있었습니다.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너구리. 저는 한참을 서서 고민했습니다. 뭘 사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아줌마, 어떤 거 드실 거예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신라면이 제일 잘 나가요. 저는 신라면 한 개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면서 가격표를 봤습니다. 850원. 이게 고작 이 돈이면 사 먹을 수 있다고? 평양 장마당에서는
한국 라면 한 개가 5위안이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850원.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너무 맛있어서 그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이 맛을 내가 평생 몰랐다는 게, 이게 당연한 맛인데 나는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슬펐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혜성이가 감기에 걸려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보험증 있으세요? 네, 여기 있어요. 네, 진료비는 5,000원입니다. 5,000원. 진료를 받는데 고작 5,000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상치료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한테 뇌물을 줘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값도 따로 내야 했고요. 여기 약 처방전이에요. 약국에서 받으시면 돼요.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약값은 3,000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건강보험 적용돼서 이 정도예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혜성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길,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뭐였지? 한국은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간다고 배웠는데,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도, 집값이 비싸다는 것도, 취업이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겪은 절대적 빈곤, 절대적 통제, 절대적 억압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뭐가 불만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기준으로 행복과 불행을 느낀다는 거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문제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낫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마트에서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는 사람들, 카페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주말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배운 지옥이라고? 2008년 어느 날 저는 하나원에서 같이 나온 언니를 만났습니다. 영수가, 너도 그렇지? 여기 와서 매일 충격받지 않아? 그러게요, 언니. 저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나도 마트 갈 때마다 울컥해. 이렇게 많은 걸 평생 몰랐다는 게. 언니, 근데 화나지 않아요? 뭐가?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요. 평생을 속이고 산 거잖아요. 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화나지. 근데 어쩌겠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래도 영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부터 잘 사는 거야. 속은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진실 속에서 살 수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였죠. 한국말도 많이 늘었고 한국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영숙 씨, 북한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지옥이라고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미국 식민지고 그런 식으로요. 그럼 영숙 씨는 그걸 믿었어요? 네, 믿었어요. 왜요? 의심은 안 해봤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의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랬습니다. 의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정보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뭔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세요? 인터넷을 검색하죠. 유튜브를 보죠. 신문을 읽죠. 책을 사죠. 북한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넷? 평양에서도 극소수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북한 내부망인 광명망만요. 외부 인터넷은 당 간부들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 방송, 라디오는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맘대로 돌릴 수 없었어요. 만약 몰래 외국 방송을 들었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책? 모든 책은 검열을 거쳤습니다. 외국 책은 당이 번역하고 검열한 것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극히 제한적으로요. 신문? 모든 신문은 당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노동신문, 민주조선, 내용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냐고요? 사람들도 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걸 배웠으니까요. 중국 갔다 온 사람이나 외국인을 만난 사람은 예외였지만 그들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사상이 불순하다는 낙인이 찍혔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가진 정보는 딱 하나였습니다. 북한 정부가 주는 정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단 하나의 이야기만 들었다고요. 모든 선생님, 모든 방송, 모든 신문, 모든 영화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은 의심하실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체계적인 반복이었습니다. 북한 교육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매일같이 같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미제는 원수다.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한다. 자본주의는 악이다. 이걸 하루에 몇 번씩 들었을까요? 아침 방송에서, 학교 수업에서, 직장 생활 총화에서, 저녁 방송에서, 신문에서, 거리 선전물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심리학에서 반복 효과라는 게 있죠.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진실처럼 느껴진다는 거요. 북한은 이걸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더구나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결합되어 있었어요. 미제놈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로 분노하고 슬퍼했어요. 그 감정이 우리에게도 전달됐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감정과 결합된 정보는 더 강력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반응하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부분적 진실이었습니다. 북한이 가르친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빈부격차가 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취업이 어렵다는 것도,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적 사실만 골라서 과장하고 전체 맥락은 숨긴다는 거였죠. 한국에 노숙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0.0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조선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납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한국 거리 곳곳에 노숙자가 널려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의 부분적 진실은 더 위험합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의심할 수 있지만 일부가 사실인 이야기는 전체를 믿게 만들거든요. 네 번째 이유는 비교 대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어요. 한국이 가난하다고 배웠는데 뭐와 비교해서 가난한 건지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통받는다고 배웠는데 어떤 고통인지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비교 대상은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우리도 굶주렸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우리처럼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어쩌면 한국이 우리보다 더 힘들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힘든데 상대방이 더 힘들다면 그게 위안이 되니까요. 5번째 이유는 사회적 압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남조선이 잘 산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런 질문만 해도 위험했습니다. 사상이 불순하다는 낙인이 찍혔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당원이면 제명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혹시 의심이 들어도 질문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회적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의심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상황이요.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거짓은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6번째 이유는 인지 부조화의 회피였습니다. 가끔 북한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조선이 그렇게 가난하다면서 왜 남조선 제품이 더 비싸지? 남조선이 그렇게 비참하다면서 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남조선이 미국 식민지라면서 왜 우리는 중국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깊이 파고들면 무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진다.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인지 부조화를 느끼면서도 그걸 무시하려고 했죠. 아니야, 분명 설명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인지 부족의 속 오후 228화 회피라고 부릅니다. 모순을 느끼면서도 그 모순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심리요. 왜냐하면 그 모순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니까요. 7번째 이유는 집단 사고였습니다. 북한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 사회입니다. 나보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생각보다 집단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다르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믿는데 나만 의심하는 건가? 모두가 동의하는데 나만 다르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심리가 작동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집단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큰 죄였습니다. 생활 총화 시간에 다른 의견을 내면 비판받았습니다. 자아 비판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어도 숨겼습니다. 집단과 다른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다들 속으로 의심하면서도요. 8번째 이유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못 말하면 처벌받습니다. 심하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진실보다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진실이 뭐든 일단 살아야지. 의심이 들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되지. 이게 북한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다가 죽느니 거짓 속에서라도 살아남는 게 나았으니까요. 이 모든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보 통제, 반복 교육, 부분적 진실, 비교 대상 부재, 사회적 압력, 인지 부조화 회피, 집단 사고, 생존 본능. 이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은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믿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멍청해서 속은 게 아닙니다. 판단력이 없어서 속은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012년 어느 날 저는 하나원 동기를 만났습니다. 영수가 가끔 생각해. 만약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근데 있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한국 사람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그 사람도 우리처럼 믿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믿었을 것 같아요. 환경이 그렇게 만드니까요. 그치? 결국 우리가 뭘 믿느냐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달린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북한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만들지만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것.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속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인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15년 겨울, 저는 서울 광화문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할 수 있구나.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책을 반대하고 큰 소리로 자기 의견을 외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보의 자유가 만드는 사회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보가 막힌 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요. 북한에서 정보 차단은 단순히 모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교육됩니다. 자유는 방종이다. 자유는 무질서다. 자유는 개인주의의 극치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게 나쁜 거라고 배우니까요.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당이 정해준 대로 생각하는 게 편하고 안전해. 이게 정보 차단이 만드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사고의 획일화요. 두 번째는 의심의 마비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의심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처벌받는 행위니까요.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질문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되죠. 한국에 와서 제가 가장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이거 진짜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뉴스를 의심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노동신문에 나왔으면 사실이지. 방송에서 말했으면 맞는 거지. 이게 당연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혼란입니다. 정보가 막히면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시키면 옳다는 게 유일한 도덕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 처형 현장에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반역자를 처단하는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 사람들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데려가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정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이게 옳다고 했으니까요. 정보가 막히면 사람들은 자기만의 도덕 기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주어진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의 왜곡입니다. 정보 차단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합니다. 북한에는 5호 담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5가구를 한 조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죠. 옆집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면 신고하라. 친구가 반동적인 말을 하면 보고하라. 심지어 가족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충성이 혈육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이게 뭘 만들까요? 불신의 사회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저는 북한에 살 때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하면? 이런 생각을 항상 했으니까요. 5번째는 미래 상상력의 결핍입니다. 정보가 막히면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다른 삶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했던 건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한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북한에서는 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이 시키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게 내 꿈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허용된 꿈이었으니까요. 6번째는 집단 트라우마입니다. 정보 차단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감정과 생각을 억압해야 합니다. 의심이 들어도 억누르고 분노가 느껴져도 숨기고 슬픔이 올라와도 참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계속되면 뭐가 될까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마비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울증 때문이었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 북한에 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분이라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기분요? 글쎄요. 기분을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살아남는데 급급했죠. 감정을 느끼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을 느끼는 건 사치였어요. 위험했고요. 상담사는 이게 집단 트라우마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고 했죠. 7번째는 탈출 욕구와 죄책감의 공존입니다. 정보가 조금씩 새어 들어오면서 북한 사람들은 갈등했습니다. 남조선이 정말 우리보다 나은 곳이라면 가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배신자야. 이 갈등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떠나고 싶지만 떠나면 안 된다고 배웠고, 의심하고 싶지만 의심하면 벌 받는다고 배웠고, 진실을 알고 싶지만 진실은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이 모순 속에서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떠나야 할까, 남아야 할까? 혜성이를 위해서는 떠나는 게 맞아. 하지만 부모님은, 친구들은 만약 걸리면 혜성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고민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8번째는 진실을 마주한 후에 정체성 혼란입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이겁니다. 평생 믿어온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 헤맵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믿어온 건 뭐였지?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저도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이 질문에 답을 못 찾았습니다. 북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보 차단이 만드는 마지막 상처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정체성을 빼앗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보가 막힌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보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리인지 아세요? 북한 사람들은 평생 이걸 누려보지 못합니다. 제발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둘째, 다양한 정보원을 찾아야 합니다. 한 가지 뉴스만, 한 가지 의견만 듣지 마세요. 여러 관점을 들어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게 정보 차단을 막는 방법입니다. 셋째,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누가 이득을 보는 걸까? 이런 질문을 습관화하세요.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회의 표시입니다. 넷째,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북한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강요받았죠. 그 결과가 뭐였나요? 사회 전체가 망했습니다. 다양성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진실을 추구하되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평생 진실이라고 믿었던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적 진실이라는 게 있는지 의심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항상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2018년 어느 날 혜성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북한 사람들은 왜 진실을 몰라? 혜성이는 그때 16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진실을 알 방법이 없었어. 지금은요? 지금도 몰라요? 대부분은 아직 몰라. 정보가 막혀 있으니까. 불쌍해. 평생 모르고 사는 거잖아.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혜성아, 너는 그러지 마. 뭐려? 평생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해.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판단해. 그럴게요, 엄마. 혜성이는 이제 24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혜성이가 말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북한에서 나와줘서 고마워. 만약 거기서 계속 살았다면 나는 진실을 평생 몰랐을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위안을 받습니다. 적어도 혜성이는 자유롭게 생각하며 살 수 있구나.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평양에 퍼졌던 한국에 대한 괴소문들, 그리고 그 소문을 믿었던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의 자유는 공기와 같습니다.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정보의 부재 속에서 숨이 막혀 살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은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 그들도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